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12년 만에 원정 16강, 감동과 희망을 안겨준 벤투호가 잠시 뒤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대표팀의 모습이 보이면 인천공항 바로 연결해서 감독과 선수들 표정과 목소리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당내 모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름은 국민공감입니다. 참석한 사람은 참석한 대로, 빠진 사람은 빠진 사람대로 관심입니다. 국회 스튜디오에 김정재 의원이 출연합니다. 네. 그리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1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와 항만 물동량이 회복됐지만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화물차 기사 1명이 경찰에 고발되는 등 강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운송 차질이 개선됐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국토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99%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컨테이너 반출입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광양항 물동량이 평소의 2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멘트 출하는 16만 6천 톤으로 평시 대비 88%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시멘트 운송량이 늘면서 레미콘 생산도 평소의 61%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업계는 여전히 피해가 큽니다. 전국의 경유나 휘발유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는 81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업계는 제품 출하량이 평소의 절반밖에 안 돼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당장 이번 주부터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멈춰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동할 예정인데 철강과 정유, 석유화학 3개 분야를 전부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범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네, 또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고발됐다고요? 예,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차주가 업무 개시 명령에 1차 불응하면 자격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부 현장 조사 결과 운송을 재개한 화물차주는 4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화물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 등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50건에 대해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고 화물연대는 법원에 행정 개시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집회 참여 인원은 4,400명으로 출정식 대비 4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론이 불거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는데 오늘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대규모 모임이 발족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어느 정도 여야 공감대가 있긴 한데 자, 일단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군요. 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최종 문책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임 건의안으로 할지 탄핵 소추안으로 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예정대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는 이번 해임 건의안에 쏟는 열정과 힘의 반의 반만이라도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쏟길 바란다고 꼬집었는데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면서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여권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한동훈 차출론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 장관이 처음 입장을 밝혔죠.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전당대회 차출론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은 1년 반이나 남아서 이게 사실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정계 생각은 없으시다고 생각이 될까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그 정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도권 MZ 대표론과 함께 자연스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이 떠오른 건데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를 향한 작심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작아지는 그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고요. 전당대회의 심판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기준을 만들고 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 이에 대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수도권과 MZ세대를 강조한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라면서 심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벌써부터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뜨거웠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로 대권 주자가 나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너무 한가한 생각이라고 맞받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한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을 걱정할 때입니까? 총선을 걱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여기에 원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 선출 방식을 변경하자는 주장에 36 코미디라고 일갈하는 동시에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기원 의원도 자신은 선거를 지휘한 이기는 리더십을 가진 적임자라고 자신했습니다. 네, 공부 모임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검찰 수사 관련해서 맹공을 퍼부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검찰이 진실을 찾아 사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 대표 발언을 저격하면서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해 너무 송구스럽다며 비꼬았습니다.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당내에선 이 대표에 의한 사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던졌어야 했다고 비판했고, 이원욱 의원 역시 이 대표가 정치 훌레건에 기대는 듯한 모습만 보이니 사당화가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되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후보 출마설이 법무부 장관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는 거 맞지 않다면서 그 사람의 역할에 맞게 일하도록 해야지 급하다고 당장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계파 모임 또한 또 다른 길로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당대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역량으로? 김기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기현이가 선거를 지휘해서 이기는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의원님 차기 당대표로 하시기로 하셨다는 의견 나오는데 나가지 맙시다 우리. 너무 앞서 나가지 맙시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김정현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 생각에 늘 김장철인가요? 친윤 후보로 예. 김기현 후보가 관저에 가시면서 그런 이야기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당 후보들은 전부 친윤이죠. 네. 이렇게 국민의힘 최대 당내 모임 국민공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순수 공부 모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년 전당대회 앞두고 앞서 기자들 질문 들으셨다시피 이른바 친윤계의 본격적인 세력화가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공감의 총무를 맡은 김정재 의원 연결해서 이런저런 질문들 해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당 안팎에서 상당한 관심 속에 오늘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소속 의원이 115명인데 오늘 참석한 의원 숫자만 71명이고 가입한 의원은 65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가입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그때 인원 65명입니다. 아, 6월이면 민들레 때 그 인원에서 좀 더 늘어난 건가요? 한 분이 새로 신청하시고요. 네, 그때 그대로입니다. 아, 민들레에서 이름만 바꾸고 혹시 뭐 이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들레에서 국민공감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처음에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라는 모임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그간에 뭐 당내 사정 때문에 다시 좀 이번에 새로 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이태원 참사 때 이게 명단 공개를 허락 없이 쓴 단체 이름이 민들레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쁜 이름이었는데 그 단체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새로운 이름으로 해보자. 이래서 국민과 공감도 사실은 서로 듣고 느끼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뜻을 가장 잘 고스란히 담아내서 조금 내자로 해서 국민 공감을 했습니다. 국민 공감. 사실
계속 지금 이 모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총무를 맡고 계시고 다른 간사분들도 계속 네.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제목에 다 보셨겠지만 친윤계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도 친윤계를 주도하는 이런 타이틀이 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뭐 당내에서 사실은 친윤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저희가 대선 때는 네. 굉장히 후보들끼리 격돌하면서 거기서 각각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면서 무슨 파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 대선 때는 아시겠지만 그 친윤 쪽으로 윤 대통령 쪽으로 거의 의원들께서 대부분 다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당내는 거의 다 친윤이죠. 예. 친윤이고 그다음에 그 모임을 뭐 순수하다 이런 모임을 굳이 붙이는 이유는 네. 그냥 공부 모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출범할 때 당내에서 그 당시에 원내대표께서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네. 정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꾸 순수한이라고 붙이는 것 같은데 그냥 공부 모임입니다. 아, 그러니까 6월에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한테 이 모임 중단 요청을 하면서 이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자복은 없었습니까? 예, 이번에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권성동 대표님께서도 충분히 오해를 다 푸셔가지고 그런 이제 더 이상 오해는 없습니다. 예. 아, 예. 오늘도 지금 권 의원 모습 나오는데 오늘도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요.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요. 좀 일찍 다른 행사 때문에 잠시 네. 오셨다가 자리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임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렸고 자 그러면 뭐 우리 당 사람은 다 친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당내 공부 모임이라면 혹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 다른 결의 목소리 이를테면 뭐 쓴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쓴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민주 국가에서 민주 정당이라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조율해 나가는가 그게 또 정치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정당이 지금 건강하게 정부 여당이 이번에 이제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는 저희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안에 대한 어떤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래에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네. 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조율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쓴소리라고 한다면 어떤 좀 목소리가 지금 시점에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쓴소리랑 보면 지금 시점은 지금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 당면 과제들은 화물연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쓴소리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외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노동개혁, 이게 지금 다음 저희 주제가 노동개혁이거든요. 네. 굉장히 힘든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힘들고 난관은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건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는 향후에 저희가 또 스터디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또 전달을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네, 오늘 그 공보 모임에서 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얘기가 좀 가장 좀 들렸나요? 김영석 교수가 오늘 첫 주자였는데. 네. 오늘 사실 김영석 교수님 제가 오늘 특강이셨는데요. 네. 저는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그 첫 강의, 첫 설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3세의 그 노교수, 노철학자, 이 시대의 지성인이 들려주는 목소리에 전 정말 감동과 울림이 있었고요. 그 의원님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1919년 3.1 운동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각 정부 시대를 하나하나 다들 정의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가난한 국가에서 지금의 이런 법치 국가까지 온 과정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향후에 나갈 길이 질서 있는 국가다. 질서 있는 국가라는 것은 결국 도덕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국가여야 한다. 그리고 네. 지금 좌우 대립, 그다음에 진보 보수가 아니라 이제는 열린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바탕에는 휴머니즘이 바탕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깊은 어떤 많은 가치가 담긴 그런 이야기들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오늘 굉장히 울림 있는 강의여서 많이 느끼고 가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모임의 총무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밖에 간사단을 네. 보면 이철규 의원이 총괄 간사, 또 박수영 의원이 기획,
저희가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요. 유상범 의원이 공보를 맡았는데 앞서 서두에 드린 질문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순수한 공보 모임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만 결국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내가 개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있고 현장에서 질문도 그렇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그마한 개모임을 하더라도 사실 총무가 예. 있어야 돼요. 연락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임을 어떻게 하고 또 강사 섭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언론의 대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조금 일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초재선 의원님들 중심이 돼가지고 좀 일을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간사로 언급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뭐 이게 친윤이나 뭐 윤핵관, 친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당은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하고자 해서 이번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저희도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민도 성공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그런 뭐 이런저런 말이 들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임을 실속 있게 운영해서 의원님들에게 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좀 극복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115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 65명이 가입한 국민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모임에 71명의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눈에 안 띄는 2명. 지금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주호영 원내대표 지도부 이른바 투톱이 참석하지 않는 걸로도 좀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은 참석한 대로 또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게 오픈 플랫폼이어서요. 예. 회원들은 65명이지만 다른 의원님들한테 전체 공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강의는 같이 들으면 좋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 오늘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모임이고요. 예. 또 주제에 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가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하셨는데 어제 제가 연락드리니까 오늘 아침에 조찬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아침 조찬 약속이 있다고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른 뭐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임에 대해서 친윤계 하니까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을 좀 의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 모임 관련해서 뭐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의 뭐 당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혹시? 아니 전혀 없었고요. 대통령께서 이런 뭐 스터디 모임에까지 그렇게 하는 일도 없고요. 만약에 아신다면 아시고 굳이 말씀해 주신다면 잘 운영해서 정부에 아마 좋은 좀 의견 전달해 달라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네. 115명 중에 빼기 돼 보니까 40명 정도, 40명 정도 이 모임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개방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40명은 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저희가 보통 스터디 모임을 하면은요. 저도 지금 스터디 모임에 뭐 김기현 의원님 모임, 안철수 의원님 모임, 제가 정진석 의원님 모임, 장재훈 의원님 모임 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부지런하는 의원님들, 아침형 의원님들은 아침 스터디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했고요. 또 아니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초재선 중심인데 좀 다선 의원님들은 주로 응원과 격려하시고 그때그때 참석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뭐 보통은 모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0-30명 정도? 이 정도 모이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의원님들 이 스터디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한다니까 참석자가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초선일 때는 스터디 모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명 정도가 맥스인데 이번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많다 보니 이런저런 또 의문점도 많고 관심도 많아서 질문을 드려봤고 2주마다 정기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강연자가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리해보면 지금 당 안팎의 분위기가 이른바 한동훈 차출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 모임이 만들어지니까 일부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그 강사로 한동훈 장관도 거론되고 있던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아니요, 글쎄 저희는 지금 다음 주제는 노동개혁입니다. 그래서 김태기 교수님 모시고 지금 그 노동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또 한 분 아니고 또 한 분을 더 초청을 할 지금 일단 계획은 있고요. 노동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정치개혁 등등해서 주제를 지금 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왜 나오는 걸까요? 강사로까지 거론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요즘 뭐 한동훈 장관은 저희 모임뿐만 아니라 네. 뉴스만 나오면 어디든지 지금 거론되는 분이신데요. 예.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 아마 이전에 그 어떤 국무위원들보다 굉장히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필요하시니까 그런 네. 게 좀 국민들한테 와닿아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장관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고 또 마침 그 공보 모임에서도 기자들 질문이 이와 관련된 질문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서. 글쎄 요즘 뭐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장관 일에 충실히 지금 하고 계시니까 예. 그 말씀하신 그 액면 그대로 믿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꾸 설을 붙이시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그냥 편의대로 그때그때 얘기하는데 아마 한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저희가 네.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혹시 얘기 나온 김에 만약에 뭐 아까 열린 모임이라고 하셨으니까 혹시라도 한동훈 장관이 강사로 네. 선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의원들과 토론이 이루어질까요? 그 요즘 뭐 기승전 한동훈 같은데요. 저희 예. 오늘도 지금 계속 여쭤보시는데 네네. 뭐 저희가 어차피 초청하는 거니까요. 아직은 초청 계획이 전혀 없고요. 만약에 그 회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모시자 그러면 한번 모실 계획도 있을 텐데 주제는 네. 어차피 저희가 아무래도 법치 이쪽으로 전공이시니까 그쪽으로 주제를 잡으시겠죠. 근데 네. 아직은 뭐 모든 게 다 가정이니까 저희가 뭐 섣불리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또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6월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또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의 어떤 불화설과 관련돼서 의식을 해서 그런지 또 권 의원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우리 사이 괜찮다고. 언젠가도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권 의원과 장 의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걸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대통령을 맨 처음에 그 출마하셨을 때 가장 처음에 도왔던 또 두 분이시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불화설 등등이 계속 뉴스화 되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분이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깨고 싶어 하는 게 권성동 대표님 이번에 지금 많이 활동도 하시고 이러니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관심 받는 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의원님께서 자꾸 기승전 한동훈 하신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자, 오늘 주제는 공보 모임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 공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국민께 이 모임의 성격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굉장히 삶이 어렵고 팍팍합니다. 네. 굉장히 국회가 뭐 하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타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요.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어디가 불편해하고 아파하는지 좀 구석구석 살피고 각 분야별로 얘기를 듣고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또 보충할 건 보충하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따뜻한 정부로 국민들을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일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류미진 총경을 다시 불렀습니다. 특수본은 당분간 1차 주요 피의자들을 다시 소환해 혐의를 더 탄탄히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민경 기자, 일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알아보죠. 네, 일단 특수본은 2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참사 당시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미진 총경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류 총경을 부른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이미 한 차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수본이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되돌아보고 피의자들의 법리를 다듬는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특수본은 당분간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구속영장 신청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신청 일정은 한동안 미뤄질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부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오늘 참고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수본의 수사가 한동안은 경찰이나 소방, 또 구청 같은 참사 1차 책임자를 겨냥하게 되더라도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는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풀이가 됩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다시 신병 확보를 시도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이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참사 후에도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기존 혐의 법리를 더 보완하면서 참사 현장에 처음 도착한 시간을 속여서 보고한 혐의도 추가해서 새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특수부는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으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사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요. 기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 자체에는 변동이 없을 거란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부는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는데도 구속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동에 있는 자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이태원 참사 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박 구청장이 지난달 중순쯤 본인이 사는 다가구 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했던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박 구청장의 가족이 소유한 건물로 박 구청장은 7년 전쯤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1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윗선을 향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는 뚜렷한 안전대책이 없어 나타난 예견된 참사라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 대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바로 그 진상 규명의 한 축. 자, 이태원 참사 수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수사 촉이 입건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특수본 수사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특히 윗선으로 가는 길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수본 수사 상황 취재하고 있는 사회일보 송재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아까 강민경 기자가 전해줬고, 자, 영장 기각 사흘째, 특수본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 신청한 게 지난 1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말씀하신 지난 1일, 사실 출범 한 달째를 하루 앞둔 날이었거든요. 네. 이날 오후 늦은 시각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4명에게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 혐의를 먼저 정리해보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초기 현장 지휘자였던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용산서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용산서 정 정보과장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특수부는 이 4명을 먼저 선정한 이유가 뭔가 물어보는 질문에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순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히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4명 중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용산서 112 상황실장 전임이죠. 이 현장 책임자들은 영장이 기각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 혹은 발부 사유를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만 봤을 때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었고요. 네. 또 주목할 부분이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대로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방금 이 두 인물은 보고 삭제 관련한 맞습니다. 인물이고. 자, 그래서 이 법원 판단에 따라 특수본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 구속영장 관련 설명을 보니까 혐의 소명 자체보다는 지금 도주 또 증거인멸 우려 이 두 가지 부분에만 좀 국한한 판단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입장이 사실 특수본이 현재 갖고 있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네. 특수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도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혐의가 소명됐는지 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고 밝혔거든요. 네. 또 과실범의 특성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기본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 현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되는지 그에 대한 판단도 녹아 있을 거란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앞서 밝힌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여기는 사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으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이는 특수본이 영장을 신청한 혐의,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현재로선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긴 네. 어렵다는 거라서 사실상 특수본이 한 달 넘게 진행해온 수사 상황에 대한 판단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앞서 구속영장 기각됐던 현장 지휘자 2명, 그러니까 이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좀 적용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이 혐의가 윗선 인사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21명 가운데 사실 상당수가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네. 적용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먼저 사고 발생이 예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과실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이번처럼 숨지게 됐다. 이 인과관계가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성립됩니다. 예. 이임재 전 서장은 이에 대해서 영장 심사 당시에도 그렇고요. 꾸준히 당일 밤 11시까지는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라면서 예견 가능성을 꾸준히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서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참사를 예견하지 못했으니까 과실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한 이 전 서장의 논리가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몰랐다, 보고를 못 받았다, 이 전 소장처럼 같은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 사실 경찰 수뇌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윗선 수사가 마찬가지로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시선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사실 현장에서 떨어진 지휘부는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져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똑같이 뭐 동등하게 비교해 보긴 어렵겠지만 참고차 말씀을 드리면 실제 세월호 참사 때도 해경 지휘부는 지난해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지휘부의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었거든요. 네. 이에 따라 정리해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현장 책임자에게도 지금 구속영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대로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혐의로 수뇌부를 겨냥하는 건 좀 더 어렵지 않겠냐, 부담이지 않겠냐, 이런 게 특수본 안팎의 지배적 시선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참사 수사 한 40일 정도 된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 영장은 기각이 됐고 윗선 수사에도 차질이 빚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참사 관련해서 책임 규명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되면 윗선 수사 외에 기존에 진행해왔던 현장 책임자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본은 이번 주 초까지 1차 입건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안부나 서울시 등 윗선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린 건 물론이고 이 윗선 수사로 나아가기 전
전 1차 신병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던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상황도 어느 정도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대상으로 꼽혔던 건 소방과 지자체 현장 책임자들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혹은 대표적으로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꼽혀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가 만약에 또 한 번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면 특수본 수사에는 사실 큰 차질이 생기고 거의 치명타를 맞는 거인 만큼 특수본은 현재 법리를 더 보완하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혐의 보강 작업이 기존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까지 추가로 진행이 되면서 어쨌건 전체적으로 수사를 계획했던 거에는 지연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윗선은 물론이고 지금 수사 범위 자체도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책임자 규명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그 유가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난 1일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던 그날이죠. 그날 그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는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에 오전에 유가족들이 특수본 앞을 찾아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발언에는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먼저 해당 발언 듣고 오시죠. 맨 아래부터 류미진, 박희영, 이임재, 김광호, 윤희근, 오세훈, 이상민, 한덕수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우리 유가족들은 박희영과 이임재에게 최대 살인죄까지 적용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도록 구속 수사하며 방금 듣고 오신 대로 유가족들은 사실 증거인멸 부분에 많이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이에 가칭 유가족협의회 준비 모임은 앞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 오늘 오전에 성명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물론 유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서 낸 공식적인 의견은 아닌 만큼 일부가 모여서 내신 의견이긴 한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 모두 경찰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를 먼저 했습니다. 또 성명에서 두 사람은 윗선과도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회유, 지시에 따라서는 회유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는데요. 법원뿐 아니라 특수본도 한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온 결과 첫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였는데 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같은 구속 필요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거냐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의구심도 성명에서 같이 제기했습니다. 네. 자, 송재인 기자, 그럼 앞으로 남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강민경 기자가 현장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우선 법원 판단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특수본은 기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은 변한 게 없다면서 영장 재신청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경우엔 입증이 쉽지는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 보고서에 적힌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각보다 실제로는 이 전 서장이 45분가량 늦게 도착한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혐의가 추가되면 구속 필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수사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법적, 형사적 책임 규명에만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것 자체를 다시 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참사는 단순히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수본 수사로만 책임 규명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의적 또 정치적 책임의 영역도 분명히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수본 수사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적, 형사적 책임이 전부인가라는 의문은 일각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 일부 송재인 기자와 함께 수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짚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1월 말 실내 마스크 해제를 염두에 두고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수요일 기준으로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방역당국은 당분간 느린 증가세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논의가 점점 진전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모레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방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5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달 말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은 내년 1월 말에서 3월 사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이 끝난 뒤 내년 3월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만일 1월 말에 해제된다면 해제 시점이 한 달 넘게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백 청장은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없어지더라도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외국과 같은 봉쇄 없이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꼽으면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15주 동안 관찰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착용한 학교에 비해서 코로나19 발생이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러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모두에서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지금은 단일 방역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도 살펴보죠. 여전히 증가세라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4,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2천여 명 적지만 수요일 기준으로 12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도 441명인데 19일째 400명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한 주 전보다 1.8% 감소하며 증가세가 잠시 멈췄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를 겨울철 유행의 정점으로 보지 않고 당분간은 느린 증가세가 진행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도 6주 연속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환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소폭 감소했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대를 유지하고 중환자실 의료 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7명 가운데 1명은 2번 이상 걸린 이 재감염 사례고 60세 이상 연령의 2가 백신 추가 접종은 재감염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실내 마스크 해제가 화두입니다만은 중국은 당국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시민들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 또한 잇따르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완화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한 현지 시간 6일 베이징 시내 약국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손님들은 약국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감기약과 소염제, 해열제 등이 가득한 약봉지를 약사로부터 넘겨받습니다. 방역 완화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선 것입니다. 所以因为现在本身朝阳区这边疫情也比较严重嘛，所以最好就自己备一点药呗。 특히 중국 당국의 PCR 검사 축소로 자가 검진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판매량이 3.5배 증가했고 일부에서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독감 치료제의 경우 최고 240%까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방역 물품이 충분하다며 필요한 양만 사라고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지 시위 재발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도 대학생들의 봉쇄 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난징공업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 나왔음에도 닷새간 캠퍼스를 봉쇄한다고 발표하자 조기 귀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지 시위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중국 전역에 적용될 새로운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김없이 뉴스로 소개하는 올해의 단어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영어학원 기사에서 수집한 190억여 개 단어의 사용량을 분석해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는데요. 2022년은 어떤 단어가 선정됐을까요? 바로 고블린 모드입니다. 이 고블린 모드는 도깨비를 뜻하는 고블린에서 비롯된 신조어입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게으르고 뻔뻔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대충 입고 자다가 새벽 2시에 부엌에 들어가 간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고블린 모드를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내 멋대로 게으른 삶, 배짱이 모드로 통합니다. 이 고블린 모드가 특히 올해 더욱 확산한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을 묘사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일상 복귀 거부 외에 다른 의미로도 활용되는데요. SNS에 전시되는 화려한 생활상을 쫓아가지 않고 저항하는 태도 역시 고블린 모드로 표현됩니다. 옥스퍼드 사전의 캐스퍼 그레스월 회장은 이 고블린 모드는 우리 모두에게 반향을 일으킨다며 SNS 속 전시된 모습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의미를 확장한 고블린 모드는 메타버스 등을 누르고 93%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게으르고 뻔뻔한 삶에만 빠져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혹시나 무력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야 한다는 경계의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태를 빚었던 카카오가 복구가 늦어진 원인과 또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는 자신들의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서비스 안정화에 투자를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카카오가 뼈아픈 자기 반성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이중화도 바로 완성되지 않은 다리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중화는 이중화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 장애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SK CNC가 운영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배터리실에서 불이 났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주요 서비스가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같은 데이터 센터를 사용한 네이버는 수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지만 카카오는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여러 서비스의 구동에 필요한 카카오 인증과 같은 핵심 기능도 판교 센터에 집중되어 여러 서비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원인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이중화 조치 미흡은 물론 카카오톡을 대체할 내부 소통 수단이 없었고 재해 초기 컨트롤 타워가 없어 장애 복구가 늦어졌다고 자체 진단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인 안산 데이터 센터에 전력과 냉방, 통신 분야 이중화 조치를 하고 발화 지점이었던 배터리실과 무정전 전원 장치를 방화 격벽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비스 안정화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개선 사항들을 추가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은 지난 5년간 투자 금액의 약 3배 이상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게 부가통신 사업자고 해서 그러한 이제 정부의 점검이나 평가 대상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 제3자가 좀 약간 그 이렇게 와치하고 모니터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도 데이터 센터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정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는 사기 예방 활동으로 반년간 송금 피해 15만 건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지난 6개월 동안 이용자 수로는 5만 1천여 명, 금액으로는 160억 원을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팀은 사용자 기기 정보와 접속 위치, 환경,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해 의심스러운 송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자산 격차가 역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 5,457만 원으로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 2,584만 원에 64배에 달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2년 이후 최대 격차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3가구 가운데 1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가구원이 1명인 1인 가구는 716만 6천 가구로 전체 가구 33.4%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살 이하가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70살 이상과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오는 2050년엔 1인 가구의 비율이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의 폭력까지 동원해 각종 다툼 벌이는 일이 건설 현장에선 만연합니다. 정부가 엄단 의지를 보였는데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최근 나오면서 당분간 현장에선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순조로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워 크레인 모두 7대가 투입된 현장인데 이렇게 한 대만 작업을 중단해 있습니다. 밤낮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집회도 벌어집니다. 현장에 들어간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4대를, 한국노총 조합원의 3대를 맡기기로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장비 임대사랑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5대를 달라고 민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민주노총 쪽에서 5대를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타워 크레인을 점거했고 임대업체가 들어간 다른 현장까지 작업을 일주일 넘게 중단했습니다. 타워 기사가 타워를 가동하기 전까지 한 대씩 넣어줬죠. 1억 5천 잡으면 돼요. 이 같은 건설 현장 채용 강요 경쟁은 곳곳 만연한 실정입니다. 양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신고한 집회 건수가 올해 10월까지만 1,200건이 넘고 불법 점거나 파업,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막겠다며 TF를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 정한 채용 강요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채용 강요와 관련해 다른 시각의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임대회사가 맡은 현장 3군데에서 파업을 하고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카타기로 잘라서 올라와서 하다못해 이제 타워 크레인 시동 걸 때 키가 있는데 키도 빼고 그 와중에 폭행도 일어나고. 고용노동부도 채용 강요 행위를 인정하고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불복으로 열린 재판에서 대전지방법원은 과태료 부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용절차법은 법령 위반한 채용 강요를 금지하지만 조합원 채용 요구 자체는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해당 결정 이후로 6개월 정도 잦아들었던 대전 충청 지역 채용 강요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수파에 해당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런 사례들이 직접 고용 위한 정당한 쟁의 행위라며 채용절차법 적용이 어불성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조는 오히려 다수 노조가 기득권을 이용해 노조가 다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해치고 있다고 맞섭니다. 고용부는 다른 법원에선 이겨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단속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알고 계시죠? 시속 30km.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단속 카메라가 의무화되고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급증하는 민원에 최근 자치단체마다 제한 속도를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다는데 지환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외곽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도 표지판에 가림막을 쳐놨습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40km로 올리며 표지판 교체 공사 중입니다. 이유는 쏟아지는 민원 때문.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50건, 지난 8달 동안 과태료 납부 대상 차량은 12,000대에 이릅니다. 학교가 있는지를 잘 못 보나 봐요. 일단 갑자기 이제 급브레이크 잡아도 사진이 찍히고 아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앞으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스쿨존이라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죠. 그런데 이 도로폭이 워낙 넓어서인지 매달 과속에 단속되는 차량이 700에서 800건에 이릅니다. 자치경찰이 조정에 나섰습니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km, 나머지 시간인 밤부터 새벽, 주말 휴일은 시속 50km입니다. 시범 운영 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정책 변경 이유입니다.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법 개정과 정책 도입 취지가 어린이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혹은 일선 경찰서 단위로 교통안전심의회나 자치경찰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부분 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입니다. 과도한 규제냐, 꼭 필요한 안전대책이냐. 학교 앞 30km 표지판과 무인 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논란은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도 부르죠. 블랙아이스. 대전과 세종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이 도로에 생기는 바로 이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이 숨졌고 차들이 뒤엉키면서 출근길 곳곳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성이 다리 위 도로에서 차로를 이동하라며 손짓합니다. 잠시 뒤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뒤엉켜버립니다. 이 주변에서 여러 차례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차 14대가 부딪혔고 30대 여성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출근길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 위에는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고 주변에서는 얼음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대전과 세종으로 가는 고속화 도로에서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에는 세종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미끄러져 넘어진 뒤 이를 뒤따르던 승합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에서는 버스와 화물차 등 차 7대가 부딪혀 1명이 다쳤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경찰이 확인한 미끄러짐 사고만 10건 이상, 대부분이 교각 형태 도로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끼어 생긴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세종 지역에서 10여 건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노면이 젖거나 도로 결빙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밤사이 낮은 기온으로 다리 위나 터널 출입구 주변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대구에 있는 성서공단에 있는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밤새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노동자 4명이 다치고 진화하던 소방관 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4층짜리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검붉은 연기는 하늘을 가득 채워 퍼져나갑니다. 폭발음까지 이어지면서 불길이 번졌고 매캐한 연기가 들어찬 탓에 주변 사람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되게 무서웠어요. 막 펑펑펑 터지면서 뭐가 막 날아가고 막 아직까지도 탄 냄새가 많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요. 머리도 많이 아프고 밤새 일하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어요.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인쇄공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쯤.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연면적 19,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대형 공장인데다 종이와 인화물질이 많아 진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출동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로 높여 소방관 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 등 4명이 다쳤고 소방관 2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종이가 타고 남은 재는 바람을 타고 10km 넘게 날려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종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타면서 날려가서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가고 적게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헬기를 동원해서 위에서 물도 뿌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불은 10시간 만에 꺼졌지만 소방당국은 종이더미 등에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끈 뒤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정오쯤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탑승객들이 잇따라 넘어졌습니다.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탑승객 1명이 카트를 갖고 에스컬레이터에 탔다가 뒤에 타고 있던 탑승객들이 걸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지 않아 카트 진입이 가능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중단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 소방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위조 지폐를 만든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그제 새벽 경기 평택의 금은방에서 귀금속 5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부산에서 2사람을 붙잡았는데 이들이 탄 차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 더미를 발견해 수사한 결과 모두 5억여 원어치 지폐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더 탐사 기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경기 남양주시의 더 탐사 사무실과 더 탐사 대표, 기자 등 자택으로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더 탐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언론 자유를 훼손하려는 정권의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생후 9달 원아이의 얼굴에 쿠션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장 A씨는 지난달 생후 9개월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하고 쿠션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살짜리 원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생후 10달 된 원아 머리를 밀치는 등 다른 원아에게도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역시 안타깝고 불편한 소식인데 일본에서도 한 보육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교사들은 모두 체포됐고 학대 사실을 감춰온 원장은 형사고발됐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후지산 근처 스소노시의 한 보육원에 경찰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일해온 교사 3명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입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이곳에서 일어난 학대 행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만 15건. 이들은 어린 원아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올리고 심지어 커터칼을 내보이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폭행뿐 아니라 아이에게 못생겼다는 등 폭언까지 일삼아온 교사들을 경찰은 모두 체포했습니다. 見せてみたら、やっぱりすごい嫌な顔して、やだみたいなこと言ってきたので、やっぱり嫌なことされてたのかなと思います。 보육원장 역시 이런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감춰왔습니다. 직원들에게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한 교사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당국은 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고발했습니다. 本件は保育士3名だけの問題ではなく、園の責任者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意図的に隠蔽を図ろうとした園長の対応も悪質でありました。
학대 사실은 지난 8월 중순 알려졌지만 시 당국의 조치는 3달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그동안 학대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 중 한 명은 다른 보육원에 다시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신경 쓸 일과 업무가 늘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변호사 측에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子どもの安全安心が最も配慮されるべき保育園において、このような事案は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であり、誠に遺憾です。特別指導監査を行っており、監査の結果も踏まえ、今後厳正に対応されるものと考えています。 뒤늦은 대응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국 지자체와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8월에 두 나라가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4개월 만의 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인도분이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1차 실행 계약이 체결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약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으로 인해 자국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의 민간인이 숨지면서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매서운 추위에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한 폴란드 고위 인사들이 직접 초도 물량 도착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침공과 적을 방어하기 위해 폴란드군이 이 같은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ylko bohaterstwo żołnierza wyposażonego w nowoczesne, skuteczne uzbrojenie jest w stanie zatrzymać rosyjskie ambicje imperialne i rosyjską brutalność.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반응성, 생존성, 기동성이라는 극대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는 명품 무기체계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속속 도착할 예정이라며 폴란드 장병들이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훈련을 한국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폴란드의 K2 전차 908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 총 48기, K239 다연장 로켓 1000무, 288문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수출 규모는 1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재고를 늘리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으로의 한국 방산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에 대한 연이은 공격으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선 불안한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 지역 최전선을 방문해 돈바스의 러시아 점령전은 물론 크림반도의 탈환까지 다짐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돈바스의 최전선 도시 슬라비안스크를 방문했습니다. 동남쪽으로 40km만 가면 러시아가 몇 달째 화력을 퍼붓고 있는 바흐무트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곳에서 병사들을 격려하는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지난 2월 침공 직후부터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는 물론
2014년 강제병합된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군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각 60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경계태세를 특별히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능력이 이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Так, насправді запаси високоточного ракетного озброєння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вже підходять до завершення. Вони вже давно ввійшли в критичний мінімум. Проте, як ми бачимо, вони вирішили йти до кінця, тобто до нуля. 실제로 러시아는 본토 군사시설이 공격받은 직후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 발을 쏘았지만 이렇다 할 타격을 주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인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허셀 워커오버를 꺾고 승리했다고 AP통신 등이 현지 시각으로 6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100석 가운데 이미 50석을 확보한 상태였던 민주당은 조지아 승리로 51석을 확보하면서 과반을 붙였고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후반기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함을 인정하기도 했죠.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국회 합동대표단이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대표단은 내년에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미 의회가 연내에 법안을 개정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행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시행령을 통해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정부 국회 합동대표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미 의회 세입위원회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법안에 결함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하원 의원들은 동맹국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했지만 자국 이익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연내 법 개정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좀 더 자립 산업을 우선하는 오구역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도 좀 느꼈습니다. 대표단에 참여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불리하고 차별적인 조항 개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며 백악관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상대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유럽연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갈 거란 관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현대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의 주역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백악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재무부 고위당국자들을 만나 올해 말로 예정된 시행령 발표 전 마지막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K 실트론 미국 공장에 이어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타이완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TSMC는 미국의 첫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12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고 내년 첫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라며 TSMC는 애리조나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인 400억 달러를 투자, 10,000개의 첨단 기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타이완 TSMC가 설립하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앞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팀 쿡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장비 반입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 칩들은 자랑스럽게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찍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보름달 옆에는 붉은 별, 화성이 같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거의 일직선이 되면서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붉은 별, 화성입니다. 밝기는 마이너스 1.7등급, 1등성보다 10배 정도 더 밝아 맨눈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성은 매일 달과의 거리를 좁혀가 내일 저녁 6시쯤 동쪽 지평선 위로 뜬 보름달 바로 옆에서 빛납니다. 남쪽에서 가장 빛나는 목성과 비슷하고 토성보다는 훨씬 밝습니다. 화성과 보름달이 근접한 모습은 일생에 한 번 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모두 일직선에 위치해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5번, 앞으로 100년 동안에는 2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을 놓친다면 2059년과 2078년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화성이 정반대편에 놓이는 현상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달이 정확하게 위치해야 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번처럼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2년 2개월마다 나타나는 회합 주기인데 과거 화성 탐사선 발사도 이 시기를 맞춰 이뤄졌습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3개월 전쯤 화성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화성 탐사선의 발사가 늦춰졌는데 2024년 말에는 화성 탐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달과 붉은 별의 회합을 볼 수 있는 시기는 내일 저녁 6시부터 모레 새벽까지. 그 이후부터 이달 말까지는 달과 점점 멀어져 동쪽 하늘에서 홀로 밝게 빛나는 화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지구로 돌아오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리온이 현지 시간 11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부근 태평양에 입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발사된 달 탐사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에 진입해 5일간 비행한 뒤 지구로 돌아오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리온은 과거 아폴로 12호와 14호가 달에 착륙했던 궤도를 통과했고 달 표면에서 100km 이내로 근접 비행했습니다. 달 표면을 돌아 나오면서 달의 중력을 이용해 지구로 날아오는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Artemis 1 has had extraordinary success and has completed a series of history-making events. 오리온이 지구로 돌아오는 날짜는 현지 시간 11일,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 2시쯤입니다. 오리온은 음속의 30배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부근 바다에 낙하산을 펴고 입수할 예정입니다. In terms of priorities 2 and 4, and then priority 3, retrieving the spacecraft, we will again achieve that on entry and splashdown and recovery day. 오리온은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임무로 이번에는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달 궤도를 비행하는 아르테미스 2단계에 나서고 2026년쯤에는 여성 우주 비행사를 처음으로 달의 남극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단계에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 비행사가 상주할 수 있는 달 기지와 우주 정거장을 건설해 달 자원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성악가 조수미 씨가 3년 만에 새 음반을 냈습니다. 기존의 소프라노 발성이 아닌 가사 전달이 명확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창법으로 우리 가곡을 불렀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추라. 현란한 조수미표 기교는 사라지고 대신 감미롭게 귀에 감기는 우리 노래. 지난 2019년 발표한 음반 마더 이후 3년 만의 선택은 가곡입니다. 올해가 그 100주년을 맞고 있고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가곡을 좀 어려워하시고 뭔가 우리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거를 제가 항상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수록한 트랙은 전통 가곡이 아니고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만들어진 현대곡들로 주제는 사랑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 등 각 분야의 최정상급 뮤지션들과 협업해 오케스트라,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색을 입혔습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가사의 전달력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제가 노래하는 발성법이나 이런 것이 이 고유적인 그 소프라노 소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사가 안 들려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가사가 아주 꼼꼼히 다 씹히는 그런 곡이고요. 1994년 영국 레코드사와 계약 당시 보리밭을 고집하고 음반에 한글 표기까지 했을 정도로 가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디바 조수미. 성악가들은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더 많이 불러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K-팝처럼 우리나라 가곡, 우리나라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3일에는 바리톤 길병민, 해금 연주자 해금 나리 등 이번 앨범에 참여한 아티스트와 함께 콘서트를 여는데 공연 수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액 기부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고 한낮에도 7도까지 오르는 등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에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지방은 오전과 밤에, 충북과 경북지방은 밤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대구는 0도, 울산은 1도, 목포는 3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7도, 대전은 10도, 대구는 11도, 광주는 12도, 부산은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벤투호 축구대표팀 귀국 속보가 아직 들려오지 않아서 다음 뉴스로 넘기겠습니다. 이브닝 뉴스에서 대표팀 표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